옛날 옛적 시끌벅적한 대도시의 한복판에 젊은 회사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선 잠시도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며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마감일에 쫓기고 끝나고 나서도 잔업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게 된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어 지훈과 친구들은 도시를 떠나 한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무의자연의 철학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첫날, 친구들은 계획한 일정대로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피곤을 이유로 혼자 마을 주변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지훈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마을 어귀의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보고는 반갑게 웃으며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정원을 가꾸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하고 묻는 지훈에게 노인은 답했습니다. 나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냥 잘하는 대로 두고 필요한 만큼 돌봐주면 돼. 자연이 애써 가르쳐주는 대로 말야. 지훈은 노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며 목표를 쫓아다녔지만 정작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에서의 그의 생활은 마치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정원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데도 급한 마음이 앞서면 오히려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의자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그 마을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의자연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 최적의 순간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가서도 일상을 무의자연이 철학으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채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며 점차 작은 것에부터 삶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온 지훈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출근길에서도 마음 급히 앞서지 않으며 여유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평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썰을 통해 우리는 무의자연이 철학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여유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어느 고즈넉한 시골 마을 태계 이황 선생께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바로 사단 7점론이었죠. 강연장은 마을 곳곳에도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이황 선생의 이론을 듣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칠정이지요.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강연장 부석 자리에는 자칭 천재라 불리는 젊은 농부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황 선생에게서 배운 것을 어떻게 농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농부의 이름은 재홍이었고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정리하는 이 이론을 어떻게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재홍은 잔치가 벌어지는 마을의 작은 음식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강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테이블 위에 병아리를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작은 병아리에게도 사단과 칠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 병아리는 측은지심을 가집니다. 만약 이 병아리의 친구가 위험에 처한다면 이 녀석은 떨리는 날개로 친구를 감싸려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재홍의 병아리 이론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호기심 많은 태도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홍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때때로 분노를 느낍니다. 먹이를 놓치고 다른 병아리가 그것을 채갔을 때면 어쩐지 작은 부리를 내두르며 분노를 표출하죠. 이것이 바로 칠정 중 분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사단과 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죠. 재홍은 또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예로 들며 마치 병아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병아리의 시선으로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홍의 병아리 이야기는 마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의 본질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과 칠정은 그저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많은 이들에게 도덕적 고민과 감정의 이해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농부 제홍에 기발한 해석 덕분에 태계 이황의 사단 칠정론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홍은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 인간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진실로 인간적인 마을,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조용한 마을 산기슭에는 희영청 밝은 달빛 아래 깊은 철학적 사고에 잠겨있는 이름난 학자 율곡 이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이의 집은 작은 그러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완벽한 명상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율곡은 그의 대표적인 철학적 이론인 이기호발설을 더욱 깊이 연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율곡은 생각에 잠겨 정원을 거닐다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세상의 일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이이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율곡 선생님,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성과 감정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준수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율곡에게 말했습니다. 이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와 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그대의 이성과 감정도 함께 작용하며 그대의 결정을 형성하는 것이네. 이기호발설을 통해 그 원리를 이해해보게나? 이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땅에 작은 나무가지로 원을 그리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원리이자 주범적인 요소라 할 수 있지.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아. 한결같고 바뀌지 않는 법칙을 상징하지. 그러나 그 별이 홀로 밝을 수 없듯 반드시 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네. 기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고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실체가 있지. 준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율곡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만 늘 함께 발현되지. 이를 통해 우주 만물과 인간 이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일세. 이성과 감정도 마찬가지라네. 이성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감정이라는 바람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네. 그날 이후 준수는 이와 기의 상호작용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성과 감정을 독립적으로 보았지만 이이의 가르침 덕분에 모든 결정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바른 방향을 정하고 감정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익히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은 다른 학자들도 이이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조선시대 이성리학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복잡한 삶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율곡 이이의 이기호발설은 인간의 마음과 우주 만물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설명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갈망했고 그들의 취미는 매일 밤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철학자가 방문하게 되면서 그들의 밤 모임은 한층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철학자는 그의 끔찍이 두꺼운 책 순수 이성 비판을 들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주제를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철학자는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지 실험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주관적 경험과 선언적 개념의 결합이라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철학자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족수? 그럼 유명한 마을 연극축제에서 이상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하여 마을 연극축제는 무대 위에서 한바탕 웃음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리, 라는 이름의 사내였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자신이 본 세상을 매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빌리가 집 문을 나서자마자 눈앞에는 전혀 본 적 없는 이상하고 낯선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리는 당황했지만 철학자는 그에게 말했다. 빌리, 이 세상은 내 머릿속의 선언적 개념, 이 현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빌리가 세상 경험을 축적해가는 모습을 보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빌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이해하려 애썼고 가끔은 그가 들었던 소문들이나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엉뚱하게 자신의 현실 속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종종 하늘에는 독색 코끼리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어느 날 자신이 상상한 그대로 일광경이 나타나자 스스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철학자는 관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도 언젠간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칸트의 이론을 꺼내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것들도 경계 없이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빌리처럼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이해하려는 도전을 즐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연극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철학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삶의 재미를 더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도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그들의 결론은 머리는 비우지 말고 열어두자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의 방문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함께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희망을 남겼던 것입니다.